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나토 유럽연합의 수장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현지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국방성이 백령도에서 평양에 이르는 이른바 항로궤적이란 걸 공개하며 우리 무인기의 침투 경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삐라를 뿌리겠다는 암시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남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찾아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했습니다. 한때 금추라 불렸던 김장 배추 값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은 28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수장이죠. 요청으로 대통령실에서 통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U 집행위원장 요청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한군이 개입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나토의 최우선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선 투입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만큼 어떤 엄중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위가 높은 발언인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군에 즉각 철군하기를 요청을 했고 더불어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 진전여하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해나가겠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두 분의 통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EU 집행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측의 요청으로 의장의 그 집행위원장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였고 여기서 이제 정보 공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병 상황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우리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어떤 그런 휴민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파병 상황 같은 건 상당히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현재의 상황과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전장 자체는 유럽에 써 있고 그러니까 지금 EU와 나토는 가장 큰 관심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휴전이 아니고 지금 확전을 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옴으로써 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장 크다 보니까 EU 집행위원장이 윤 대통령께 직접 이 전화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앞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 부대가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밝힌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28일 우리 정부 대표단을 만나고 나서 이 리터 사무총장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확고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나토에 의해서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참전했다.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공식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제 북한군이 향했다는 정보까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푸틴의 절박함이 바로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참전은 푸틴의 절박함이 보여준 거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의 얘기는 이 파병이 러북 밀착의 결과기도 하지만 푸틴이 그만큼 전선에서 지금 뭔가 부족하고 밀리기 때문이다 이런 그 해석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군은 지금 소기 3일 천하로
우크라이나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유생 역량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용병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전선에 투입하면 뭔가 전세가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건 일단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네. 이 쿠르스크에 속속 집결 중인 이 북한군들이 민간 트럭을 타고 최전방 지역으로 수송이 되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헬기나 이걸 이용하지 않고 민간 번호판이 달린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것 역시 지금 파병 사실을 숨기려는 러시아 군 당국의 의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러시아 헌병에 의해서 지지당하는 모습 거기서 또 북한군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들은 숨기려고 하지만 속속 파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과연 러시아 당국이 언제까지 숨기려는지 쿠르스크에서 이제 전쟁이 붙어서 뭐 희생자가 나와야 그걸 고백을 할런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를 보면 러시아군이 이제 북한군을 민간 트럭으로 실어 나르려다가 러시아 헌병이 제지당하니까 난감하니까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예. 러시아어로 말하니까 그가 이미 상황을 해결했다. 운전사가 예. 그는 북한인의 이송을 돕고 있다. 딱 떨어지는 말이 나온 거죠. 예. 확실하게 거기서 이제 북한군 확인을 그들 스스로가 확인해 줬는데 그러니까 고위 당국에서는 파병을 이동하지만 밑에 헌병들한테까지 비밀에 붙였다가 이게 결국 오픈이 된 겁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종군 기자의 보도를 인용해서 쿠르스크에 집결한 북한군들 여러 번 나옵니다만 앳된 신병들 신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안 소장님은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군의 그 체격만 보고 신병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군인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신병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 네, 나이가 적어도 20대 초반이 돼야 해외로 이렇게 파병을 하지 10대라는 건 결국 17, 18세인데 그건 군에 입대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과연 그런 군인들을 러시아 전선에 내보냈겠느냐 북한이. 적어도 러시아 군인보다는 군복무 기간이 길은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볼 때 다만 키가 작고 얼굴이 이제 영양 부족 등으로 어려 보이니까 월스트리트의 보도. 그렇죠. 그쪽 종군 기자의 눈에는 이거 전부 10대 신참들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에는 신병으로 보이지만 북한군 전체로 볼 때는 그건 신병이 아니라 적어도 2, 3년 군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인 어떤 스탠다드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안 되고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남자 군인의 신장 기준 148cm 이하입니다. 무척 작죠. 자,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로 가서 거기서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다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브뤼셀에 있는 그 나토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말씀하신 북대서양 이사회는 32개 EU의 이 이사들이 모임 최고 이사 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가서 이 북한군 동향을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원래 예측하기에는 12월 초나 됐어야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로 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한 2달 가까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네. 그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로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뭐 2,000명, 3,000명 하다가 알고 봤더니만 12,000명 그 많은 인원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일찍 이 부대 이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작 자체가 조금 빨라졌다는 점. 더불어서 부대 이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성이나 각종 정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니까 그럼 이미 알려진 거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병력을 이송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2가지 점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고 그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정보를 지금 나토에 있는 그 32개 회원 본부에도 지금 밝혔다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아마 막전 막후에서 이 나토와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이 정보 라인이 적극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미국의 협력, 공조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잇따라 회의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10월 30일 워싱턴에서 지금 56차 연례 안보 협의회 SCM이라고 하죠. 이것이 열리고 더불어서 바로 다음 날인 31일 같은 경우에는 국방 외무장관 연석회의 이른바 2+2 회담이 지금 계속 열린 걸 보면은 같은 워싱턴 DC에서 그렇죠. 같은 데에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해서 한미 고위 군사 내지 외교 관계자들이 모인 걸 보면은 아마 한국뿐만 아니고 북한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이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지금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얘기가 이 두 회의에서 나오겠지만 북한군 파병에 따른 한미의 공조, 단계별 조치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주 의제, 메인 어젠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브뤼셀의 나토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어떤 팀이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군이 참여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팀이 모니터링 팀이 가면 과연 북한군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또 무장 장비는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서 포로가 잡혔다든지 또 귀순병이 나왔다든지 할 때 그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룰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참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국제적 관례에 따라 외교적 스탠스에서 일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뭐 굳이 대한민국의 참전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이 러시아가 북한의 공병부대에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안 소장이 보실 때 예. 북한의 공병부대도 물론 갔겠죠. 예. 여기에 러시아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네, 이 북한 공병이 지금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특수군 외의 공병이 한 2개 여단이 벌써 러시아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통의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군은 이제 그 북한 내에서 공병이요? 예, 공병 말입니다. 진지 건설이라든지 또 뭐 창전고리 무슨 여명고리 아파트 건설의 핵심이 바로 이 공병입니다. 네. 그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설 속도나 뭐 진지 구축이나 이런 데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러시아 군대가 이 진지 구축 뭐 이 병영 구축 이런 걸 맡기면 정말 뭐 좋은 자재가 있으니까 러시아에는 네네. 북한의 그 열악한 데서도 일 잘하던 애들이니까 이걸 받아서 아마 그런데 큰 기대를 걸고 지금 북한의 공병을 요청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쿠르스크 지역이 1차 대전을 연상케 하는 진지, 그러니까 평원 참호란 말이에요. 네네네. 여기에 땅굴도 뚫을 수 있고, 그렇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공병이 해낼 수 있는 게 러시아 군들에게 아주 큰 기대감을 준다. 이것도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이제 말씀하신 그 땅굴, 지하로 통로를 내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거의 뭐 하마스가 배워갈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최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의 진지는 지하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항공으로부터의 타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북한 공군의 어떻게 보면 좀 전담 기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전면 부인해왔죠. 그 입장을 갑자기 또 바꿨습니다. 국제법, 국제규범에 따른 파병이다. 참 제가 듣기에는 해괴한 강변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때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뭐 우리가 자루 속에 선 것은 감출 수 없다고 속속 영상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외무성에 이제 그 러시아 담당 부상이 있습니다. 김정규라고 하네요. 김정규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큰 나라의 외무성 부상이 한 5명 되는데 러시아 담당 부상이 또 중국 담당 부상도 있고 뭐 중동 차관 중에 그 러시아 차관이네요. 예, 전임 큰 나라니까 전임 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참전은 국제법에 부합되는 거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 러시아와 북한 간에 어떤 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전을 할 때는 유엔의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오픈해서 우리가 참전한다고
공개를 하면 그게 파병이 되지만 돈에 의해서 뭐 다른 그 흑막골에 의해서 가면 이건 용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두루뭉술하게 뭐 국제법이나 북러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니까 참견 말라 이런 식으로 오픈하는 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갔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자막에 보신 듯이 푸틴이 사실상 시인한 뒤 몇 시간 만에 북한 외무성 부상에 저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아유 푸틴 형님이 저렇게 인정하셨는데 우리도 그냥 저 논리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국제규범을 준수했다느니 하는 거는 다 헛소리죠. 유엔 안보리가 30일 회의를 엽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 또 방해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만 국제사회의 압박은 러시아의 모종의 부담은 주겠죠? 그렇습니다. 국제 여론이란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그 전쟁의 확전보다는 휴전으로 종전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북한군이 그 개입하게 된다고 하면 전쟁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힌 걸 보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슬로베키아, 몰타 등의 베니아 등의 요청으로 해서 지금 안보리 이사회가 개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결의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임을 열린 것이고 그러한 어떤 여론이 환기된 것 자체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푸틴 대통령이 지난 그 러시아에서 열린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그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파병하는 거 맞는 건 아니냐라고 네. 물으니까 뭐 그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서 이 파병 상황을 부인하지는 못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은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이 쏟아지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 위축 효과를 노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어떤 국제 여론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수법이 있습니다. 전면 부인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증거를 제시하면 잡아떼지 못해서 이제 강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증거 맞는데.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의 평양 침투와 전단 살포를 주장한 지 17일 만에 소위 최종 조사 결과란 걸 내놨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항로 궤적, 또 비행 이력, 북한말로 비행 니력을 증거로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놓은 자료에 여러 가지 그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력, 그 비행기가 이제 북한 말로는 백령도에서 이륙해 가지고 저게 이제 북한 CG예요. 예, 저 백령도에서 이륙을 해서 쪼고 저 파란 선이 지금 궤적인데 뭐 황해남도 장년군 초도를 지나서 남포 입구에서 이제 우회전해 가지고 평양 상공으로 날아왔다. 그래서 38개의 무슨 그 궤적을 거기다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저게 이제 북한 국방성이 공개한 비행 니력입니다. 그렇죠. 이력이 있다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드론사가 저걸 뿌렸다고 하면은 비행기에 그런 메모리를 남기도록끔 뿌렸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단순한 어떤 그 내비게이션만 넣어서 뿌렸다고 할 때 북한이 저런 말로 지금 하는 건 뭔가 대내적으로 대북 위협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 저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일이고 지금 한간에서는 또 북한에서는 소문내기를 저 비행기가 단지 삐라를 뿌리러 온 게 아니라 네. 김정은 총비서를 암살하러 왔다. 이런 소문 무인기가 어디 김정은이 있는지 알고 암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소문까지 내고 있다는 거 보면 어떤 내부 선전선동 효과를 노리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제시한 이 비행 계획, 이력과 실제 비행 경로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를 한 두어 군데 해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가 백령도에서 뜨면은 평양까지 날아가는데 시간이 우선 맞지 않고
궤적도 맞지 않고 우리가 그 무인기를 띄우는데 굳이 바다를 이용해서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레이더가 뭐고 있으나 마나한데 그는 백령도에서 띄워도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평양으로 갑니다. 왜 그 황해도와 남포를 빙빙 돌아서 가겠냐 이거죠. 이렇게 볼 때 지금 북한이 말하는 그 430kg의 전단통을 달고 왔다. 그 무인기의 이 중량과 전단통 430kg 이게 거의 뭐 반톤에 달하는 걸 달고 갈 수가 없는 무인기입니다. 좀 그런 무인기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발했으면 네.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지금 북한은 주장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또 웃기는 게 우리 드론 사령부가 작년 9월에 창설됐는데 석 달 전부터 드론 사령부의 기록이 나온다고 해서 숫자를 보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이거 뭐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모리가 있는데 그 드론 사령부든 누구든 드론을 보낼 때 상대방 적국에서 그 드론의 위치를 추적하도록끔 그런 메모리를 절대 남기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북한이 지금 한참 있다가 한 17일 만에 아니라 공개하는데 그걸 과학적 증거라고 내세우는데 이것은 전혀 기술적으로 뭘 모르는 사람들의 짓입니다. 네. 자,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외신들도 좀 비웃음을 보내니까 북한 선전선동부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제1부부장 김여정이죠. 또 욕설투성이의 비난 성명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참 김여정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까지도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 전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서울 상공의 무인기가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삐라를 뿌린 상황을 그 가정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참 제 입이 참 그런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들깨 무리들이 어떻게 개거품 물고 지저대는지 보고 싶다라고 저런 말들을 하는데 생각해내는 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많이 순화한 겁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담화문에서 저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뭐 저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4년을 했지만 저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북한의 어떤 감각이 다른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군사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전략적 모성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북한이 특히 무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그것이 북한 체제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신경질을 좀 내는 거고 안 먹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서울 상공에 우리도 보내서 한번 뿌려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공 경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주장과 비난에도 역시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의 억지를 나무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12차례 이상 여러 대의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은 후한 노치일 뿐입니다.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심각한 게 있어요.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 살포 자체가 허구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무인기의 원점이라고 불리는 백령도를 한번 공격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암시돼 있습니다. 걱정이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백령도는 뭐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죠. 연평도보다 훨씬 사정권 안에 있는데 북한이 저런 허구적인 주장이 왜 황당하냐 하면은 원점 타격, 괴물적 타격 뭐 이런 아주 그 사나운 말들을 쓰고 있지만 원점 이 우리가 만약에 만에 하나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날렸다. 그러면 그 원점은 바로 철수해버리지 절대 거기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다른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말은 감히 이제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백령도만 타격하겠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황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핑계를 대면서 우리 뭐 용산이나 이런 데까지 이제 삐라를 날리겠다.
과연 북한군이 뭐 오물쓰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삐라를 날리면 그 삐라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군인들이나 생각이 바뀌거나 이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역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다운 말만 골라서 김여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백령도는 저도 이 한 4번 취재를 가봤는데 그 두무진이라는 데서 보면 옹진반도 예. 그 앞에가 뭐 춘향이라 심청전 나오는 그 인당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과 몇 킬로 바뀌고 직선거리로는 20킬로가 안 돼요. 네. 따라서 북한의 해안포, 장사정포, 자연장포가 직접 사정권이죠? 그렇죠. 제4군단, 북한군 제4군단 240mm 내지 300mm 이 방사포 뭐 이걸 쏘지 않고 해안포만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인데 과연 북한이 그렇게 우리 백령도 우리 주권 안에 있는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지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북한으로서는 겁을 먹고 그런 말만 하지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뭐 유비무환이니까 그렇죠.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족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 사시는 분들 얘기 아니고요. 배추가 금추가 돼서 올해 김장하기를 아예 포기했다는 서글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한덕수 총리와 담당 장관이 직접 배투밭으로 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우리 김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성수기의 공급량을 확대해서 김장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자통으로 봐서는 충분한 물량이 될 거로 봅니다. 네, 한국 사람들 배추김치 없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배추 날로도 먹고 쌈 싸서도 먹고 그런 배추죠. 배추가 금추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고요. 지금도 아직 완전히 해소는 안 됐습니다. 배추 소매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지만 아직은 좀 비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 먹을 때 지난주와 달리 식탁에 배추김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딱 그 이슈가 배추 소매 가격이 상당히 하락세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그 식탁에도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만 해도 한 10,000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 지금 포기당 6,000원대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보면은 작년 대비 배추는 아마 한 34% 그리고 그 평년 대비 한 40% 정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한 64%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10월 달 들어서 날씨가 이 배추와 무가 익어가기에 좋은 날씨가 되고 또 근로자들과 농민들이 노력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세는 분명하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추밭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충남에 있는 배추 산지를 찾아가서 농민들과 함께 수확도 하고 배추밭 현장 간담회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배방읍, 안산시 배방읍 근처는 그 그림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그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싱싱한 배추밭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현황을 돌아봤는데 김장철 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폭이 10,000원에 육박했던 것이 지금
도매가 기준으로서는 한 4천 원까지도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8월 중순에 이제 심었던 것이 한 70일 정도 되면서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이 출하가 되면서 결국 이 공급이 느니까 수요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난 무더운 여름 농민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지자체 이 혼연일치가 돼서 길렀는 것이 드디어 옥동자로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돼서 기쁘다라는 소회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네. 참 배추 인심 하나 좋았던 게 우리나라 식당이었는데 최 변호사 말씀처럼 가니까 뭐 배추김치 안 나오는 식당 저도 몇 군데 봤거든요. 자, 배추 따는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의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담으시면 안 돼요. 물렁물렁한 거.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얘 너무 크다 그랬어요. 정부의 보살핌 아래 이 정도까지 된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다. 하여튼 박수 한번 치죠. 아이고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네. 한 총리가 딸 때 정말 그 아름이 이게 배추 포기가 실하더군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한 총리는 이 배추밭에 다녀온 소감이 얼마나 좋았는지 SNS에 올렸습니다. 배추 수급에 자신감을 나타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밭을 가득 채운 푸른 배추에 마음이 시원했다는 그런 소회를 밝히는데요. 또 이런 말씀도 있었죠.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건 빡빡한 사람이건 우리나라 밥상에 김치 없는 밥상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주부들 그리고 또 식당 이 주인분들 굉장히 걱정을 했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에 배방읍에 있는 그 배추밭에 한 포기 한 포기 달면서 들어보면은 속이 꽉 찬 배추. 속이 꽉 찬 배추는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묵직하지 않습니까? 큰 볼링공만 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무더위에 그 고생하신 농군들을 지금 그 격려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본인도 사실은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로서 지금 민생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10월, 11월이 되면서 이 김장철 앞에 제대로 그 배추, 무가 공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국무총리로서 좀 격려도 하고 또 본인도 스스로 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 모습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추 김치 한 100포기 하고 연탄 한 100장 들여놓으면 그게 월동 준비의 끝이었다. 지금은 뭐 연탄 안 쓰시지만 배추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한 총리는 앞서서 배추 현장 방문을 한 자리에서 들으신 대로 배추 잘 키워준 농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개 11월 한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김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부로서 최대한 그 지원을 하고 해서 큰 차질 없이 이런 배추, 부자재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애 많이 쓰셨고 우리 농민들께서 특히 애를 많이 써주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네, 한 총리 다 애쓰신 농민들 덕분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이었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자, 이 내용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배추를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장 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 가격 할인하는 정책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장 성수기가 지금 11월 말 12월 초가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배추를 24,000톤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9,100톤 정도 대량으로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화시켰다는 계획을 살피고 있고 양이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까지는 마트나 전통시장 등 만여 곳에서 배추, 무 40%까지 할인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배추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양념이 또 제 말 아니겠습니까? 네. 양념에 드는 천일염,
새우젓 등도 이 그 전통시장 등에서 11월 말에는 50%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우리 주부님들은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배추의 재료를 생각해 보면요. 배추 김장 이 담그는 날 수육 잘라가지고 그 배추 속과 버무려 먹는 게 엄청난 회식이잖아요. 그런 배추입니다. 작황도 좋아지고 정부의 앞선 선제적 대응 덕분에 배추 도매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10월 상순 기준으로 해서 이 가락시장, 우리나라 전체를 도틀어서 가장 큰 농수산 시장인 가락시장 평균 도매 가격이 한 포기당 9,299원, 거의 10,000원이 이르렀었는데 지난 그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포기당 4,726원까지 해서 거의 절반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매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선. 근데 다만 이제 소매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유통시장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밥상에서 직접 주부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아직 떨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11월 이후 벌써 오늘 지금 10월 거의 마지막이니까 10월 이후에는 그 도매가가 소매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식탁에 어떤 싱싱한 배추, 김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AT라고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면은 요즘 그 물건을 대규모로 그 취급하는 대형 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앞으로 물론 뭐 전통시장도 이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큰 마트 가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배추값의 구체적인 하락 시점을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세히 전망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비쌌을 때가 9,5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지금 도매 가격이 떨어졌고요. 아마 소비자 가격은 보통 도매 가격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바로 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선행지표처럼 도매 가격이 되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상당히 배추 가격, 소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세요. 네. 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김장하기 가장 좋은 시점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때 되면은 배추와 무가 대량 공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말씀이 김포족, 김치 포기족은 없다, 김장 대란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000원 내지 5,000원 선까지 떨어질 거라고 한다고 하니까 11월 중순 이후로 김장철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11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8월에 발생했던 경비원 갑질 사건 판결,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이 갑질 때문에 온 나라가 상당히 공감이 컸습니다. 자, 이에 대한 판결 화제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아파트 갑질 사건에 대해서 이 가해자들에게 최대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혼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많아도 한 4, 5천만 원인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손해배상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보면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소장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이른바 갑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 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한테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것인데 네. 그 이유가 좀 재미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한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 단순히 어떤 갑질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갑질을 했다는 점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대해서 정신적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 말씀처럼
이번에 좀 엄벌을 한 겁니다. 자, 위자료 4,500만 원 판결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녹취가 좀 크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녹취로 말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이제 거의 시작부터 해서 이제 욕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내용도 아주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폭언 욕설이 좀 많았고요. 네, 입에 담기 힘들었고 듣기에도 힘들었다. 필설로 형용하기 좀 옛날 말입니다만 그런 그 폭언이었다는 거예요. 수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말 그대로 필, 붓, 설, 입으로 표현하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방송에 적합한지조차도 그런데요. 그대로 우리도 판결문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누구의 개냐라고 하면서 멍멍지절한 얘기도 하고 부모를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자, 했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정말 제 입으로 정말 말씀하기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 X표 친 부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가 어딨냐, 그리고 또 묘에 있는 부모의 어떤 그거를 어떻게 그 파헤쳐라,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저 이모는 관리소장 그 나이에 비해서 아주 낮다 그래요. 그렇죠.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아마 재판부가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죄질을 나쁘게 봤고, 더불어서 이런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고 또 찾아가 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내일 날 출근하면은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그 특정 어떻게 보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수사 사건이나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 고소했는 사람한테 가서 보복을 하려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엄한 민사적 책임도 물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그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경우에는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네. 자, 폭언과 욕설 말고도 아주 심한 갑질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소에 가면은 직원들도 있고 경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관리사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갑질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노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퇴사를 해서 10명이나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10명이나 계속 사표를 내면은 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경비원들한테도 흡연구역을 계속 순찰을 해라.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 없도록 계속 해라라고 했고, 또 상가에 있는 에어컨 청소. 상가 에어컨을 왜 청소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택배에 대한 자기 그 택배를 배달하는 것까지 지시를 했으니까 본인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한테 개인적인 사적 업무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어떤 갑질의 정도를 너무 넘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 더불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종합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해자의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 뜻을 최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민법 750조에 보면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이지 형사적으로는 오히려 벌금을 넘어서 잘못하면 구속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사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민사적으로도 이 갑질에 따르는 이 감정적인 어떤 손해를 입은 사실은 폭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민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엄중한 책임을 물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3번 모두 기각이 됐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법원에 형사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그런 재판 청구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송 제기해봤자 이기기가 어려운 것을 지속적인 어떤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다라고 지금 판결문에서 인정을 하면서 그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넘어서서 소송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보면 남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1심 재판장님이 적극적인 어떤 민법상 불법행위를 포섭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감기 때문에 목도 불편하실 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면 뭔가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날이 아닌 날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또 금융의 날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